5억이면 노후 자금으로 진짜 큰 돈이죠. 계산해보니까 73세까지밖에 못 버티고 74세부터는 마이너스가 나더래요. 노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답은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0부터 노후를 준비해도 됩니까? 50부터 노후 준비하라라는 책 제목을 보고 그러면 나 50 아직 아닌데 아직 멀었네요. 이러면. 보면 안 되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뭐 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50인 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퇴직을 10년 정도 앞둘 때가 노후 준비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왜냐하면은 20, 30대들도 노후 준비 걱정하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준비가 과연 진짜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될 거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왜 어려우냐면요. 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중요한 일은 안 긴급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안 긴급하잖아.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20, 30대들한테 노후 준비 그럼 중요하죠. 근데 20, 30대한테 노후는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긴급한 일을 하고 긴급한 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 중요한 일을 내일로 계속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노후 준비하는 것은 저는 20, 30대의 삶을 잘 사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네. 내가 노후를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시작할 나이가 저는 퇴직 10년 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50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 50부터는 좀 긴장이 되는 나이기도 해요. 그렇죠. 노후 생각을 하면. 딱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오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진짜 노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 일찍 시작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맞아요. 이게 사실 막상 노후 준비하라고 하면 중요성은 아는데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후 준비에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노후 준비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자꾸 준비가 안 되고 시작이 안 돼요? 스타트가 안 될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 또는 뭐 종잣돈 모으기 뭐 어디 이사 가기, 차 바꾸기 이런 거는 딱 내가 목표로 하는 순간 금액이 딱 나오죠. 근데 노후 준비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얼마 있으면 돼?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얼마 있으면 되는지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정확한 목표가 안 나오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 무슨 과를 갈 거야 라고 뭐 앞에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친구는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점수 나오는 대로 가 뭐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 목표가 있는 친구들보다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의 시작을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산출하기 또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기 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준비 중요하지. 말만 하는데 재테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안 늘어나네. 이런 차원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갖고 자 그럼 나는 내가 언제 은퇴하게 될 텐데 은퇴할 때 생활비가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 들 거구나 라는 거를 계산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실행 가능하다라는 맞아요. 말씀.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좀 키워드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안정된 노후입니다. 맞아요. 누구나 이제 바라는 건데 네. 그러면 안정된 노후란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만 있다라고 되는 건 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안정된 노후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된 노후의 개념이 뭘까? 쓸 생활비만 다 문제없이 나오면 되는 거냐? 물론 뭐 그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안정된 노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의 세 가지의 이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안 변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변하는 거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네. 예, 불확실성, 그다음에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데 세 가지가 안 변했으면 첫 번째 뭐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우리 이대호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나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뭐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뭐 내가 거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무리를 해서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 내고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노후에 과연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서울인데 내가 네. 사는 동네야. 내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집값이 좀 비싸. 아, 참 좋다. 여기 사니까 너무 살기 좋고 내 아는 친구나 나의 모든 공동체도 다 여기 있다. 근데 내가 과연 나이 먹어서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거지의 불변이 첫 번째 안정된 노후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에는 소득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많이 더 강화됐다. 강화된다면.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고 또 사는 곳 말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불변이냐면 사람들이 노후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보고 돈을 되게 적게 쓰시는구나. 이걸 보고 우리도 노후에는 그냥 돈을 조금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활 수준, 우리의 소비가 안 변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정도의 소비 수준이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는 곳이 불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쓰는 씀씀이가 불변이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씀씀이는 내가 지금 5일 정도 회사를 가고 이틀 정도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생활하는 씀씀이가 맞냐?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 생활을 하는 씀씀이가 맞냐? 그 여가 생활을 7일 내내 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지금 씀씀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변이라는 거죠. 오히려 노후에 그렇게 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씀씀이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다. 세 번째는 자산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대한민국이 그 주택연금이 올해 3월에 개정이 일어났잖아요. 보증료도 좀 다운시켜주고 금액도 3.1% 정도 상승시켜주고 주택연금이 참 네. 좋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연금의 인기가 그렇게 그닥 높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주택연금 하고 나서 집값 오르면 어떡하냐. 물론 집값 올라도 연금액은 안 변하지만 나중에 내가 사망하고 나서 그 내가 주택연금으로 받았던 이자와 생활비와 그 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남는 차액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은 한다고는 하지만 네, 할 수 있다고. 자꾸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택연금이라는 건 영모기지론이라 그래서 결국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가 생활비를 쓰는 거니까 지금 집에 대한 가치가 계속 내가 소위 말해서 벽돌 한 장씩 빼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 사는 곳이 그대로이면서 사는 생활 수준이 그대로이면서 자산은 뭐 늘진 않아도 줄지 않기를 원하는 안정감. 이게 사람들은 자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국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50km, 100km 동안에 주유소가 나올 주유소가 없는데 기름이 바닥에 났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변이 되는 노후가 진짜 안정된 노후인데 제가 책에다가 얘기한 건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신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안 변해야 되네. 라고 머릿속에 동의를 하시고 고정관념으로 꽉 채워서 나 그러면 이제 사는 것도 그대로 해야 되고 난 돈도 안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소비도 그대로 써야 돼 라는 잣대로 노후 준비를 하면 힘들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유연해질 연습이 필요하다. 50세부터. 왜? 내가 사는 곳에 굳이 거기 꼭 살아야 돼? 나 조금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유연해져야 되고 두 번째 소비는 내가 옛날에 막 골프 치고 뭐 맨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으쌰으쌰 회식도 하고 그랬지만 난 뭐 노후에는 그냥 걷기, 자전거 타기 이걸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 그거 어차피 뭐 자녀들에게 뭐 내가 돈이 많다면은 물려주겠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쓰고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 유연해져야 노후 준비가 되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딱 기준으로 너 소비 수준도 그대로 가야 되고 집도 그대로 거기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통장에 자산이 줄어도 안 되고 이 잣대가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갖다 대고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다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아, 이거 안 안 되겠다.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을 미리부터 마음 먹어라. 내가 강남에 살아도 강남에 살다가 갑자기 은평구나 파주 가서 살기는 힘들어 하셔도 강남 살다가 뭐 분당, 성남, 하남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옛날에 활동했던 지역을 벗어나긴 하지만 멀진 않으니까. 멀진 않게 가까운 곳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가지 유연하게. 관점으로 해라. 유연하게 해라. 그러게요. 그 소비의 불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비를 좀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더 이제 절약하는 삶도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나이 들고 나서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것도 너무나 막연한 기대고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건 거의 뭐 자녀 교육비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녀 교육비하고 대출을 좀 많이 은퇴 전까지 갚았다면 대출 이자 정도 줄어들 수 있죠. 나머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준비가 이제 자 책을 앞에다 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 읽으면서 지금부터 내가 노후 준비에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노후 생활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후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돈출 상담소에도 한두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부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쓰는 한 달의 월 생활비에서 대출 이자와 교육비를 빼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자녀분이 세 분이니까 아직은 좀 어리긴 한데 교육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나갈 때죠. 한참.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빼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그 남는 순생활비에 곱하기 1.5에서 2 정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진짜 노후 준비가 된 노후 생활비가 나온다.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 원리금 빼고 교육비 빼고 거기다 1.5나 2를 곱하라. 1.5나 2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1.5나 공식이. 2를 곱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거 뭐 더 많아요? 왜 더 많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돈 쓸 틈을 안 주잖아요. 회사에 너무 감사해야 된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도 물론 모바일 쇼핑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가 너무 감사하게도 나의 지갑을 닫을 수 있는 그걸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은퇴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에서 2 정도. 왜냐면 소비 수준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미리 또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몇 억이면 될까? 5억이면 될까? 막 이런 식으로. 맞아. 이거는 타당할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퇴직을 했는데 와이프 분이 또 돈을 벌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동안에는 월급을 받으면 뭐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700, 800 굉장히 고소득자였는데 그걸 다 줬대요 옛날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350만 원만 줘라. 퇴직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이분이 노후에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하고 뭐 이렇게 회사 상품 가입했던 거 이런 거 5억을 가지고 나와서 5억 원이라 5억이면 진짜 노후 자금으로 진짜 큰 돈이죠. 굉장히. 그죠? 이 5억을 가지고 350만 원을 매달 주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네네네네.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5억이 엄청 큰 돈이니까. 네. 근데 이거를 5억을 은행 다니셨으니까 어떤 뭐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 느끼는 좀 그렇고 그냥 한 3% 정도 수익률 나오는 그런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데다가 맡기시고 350을 계속 꺼내서 줬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다가 보니까 원금이 너무 팍팍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3%라고 그래 3% 그러니까 3%밖에 안 돼서 그랬겠지. 너무 팍팍 떨어지더래.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야 이런 상태로 가면 3%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네. 몇 년 버틸까? 몇 년 버틸 것 같습니까?
몇 년? 10년대 초반? 음. 얼마 오래 못 얼마 갈 못 것 같아요. 가죠. 60세 은퇴를 했는데 350씩 뽑았으면 1년에 4,200씩 뽑아야 되고 얘가 이자가 늘어난다 그래도 3%밖에 안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매년 1.5에서 2%는 생긴다.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73세까지밖에 못 버티고 74세부터는 마이너스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13년 버티는 거야. 5억 갖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선배가 투자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은퇴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투자를요. 투자를. 그러니까 뭐 은행원이니까 투자를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하진 않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 평균 수익률을 6%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보다 2배 수익률로 올려보겠다. 근데 요즘 같으면 6% 1년에 만들어내는 게 쉬운 거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처럼 뭔가 보이죠. 증시가 좋을 때는. 좋을 때는. 근데 이게 평균으로 매년 10년, 20년을 6%를 낸다는 거는 그쵸. 또 그렇게 아주 또 수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6%로 계산을 해봤대요. 네. 6%씩 꽃감 빼먹듯이 350만 원을 계속 뽑았으면은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자기는 내심 어떤 기대를 했냐면 3%보다 수익률이 2배 올라갔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엑셀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을 2배로 올려서 6%가 돼도 늘어나는 건 고작 4년 늘어난다. 아,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게 물론 긴 세월이긴 하지. 4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73세까지 버티던 5억이 수익률 2배로 올렸더니 7세. 77세까지로 늘어나더라. 근데 왜 4년밖에 안 늘어나지? 근데 77세도 건강한 분들 많잖아요. 요즘. 그럼요. 와, 그럼 이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답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는 놀고 싶은데 뭐 어디 가서 또 뭐 일을 하냐. 근데 문화센터 강연을 금융 강연을 가든 어린이집에 무슨 뭐 봉사활동을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 금융인으로서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이 겪었던 어떤 여러 경험들을 뭐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내가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어디서 일을 하면은 한 150, 200은 벌겠더라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보니까. 근데 물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어찌 뭐 이렇게 하면은 딱 동료들 보면은 한 150, 200은 번다는 거지. 150, 200을 벌면 내가 그랬죠. 그럼 150, 200을 버시고 5억이라고 하는 통장에서는 돈을 200만 빼서 줘라 형수님한테. 본인이 150 번 걸 주고 200 뽑아주면은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약간 저속은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얼마까지 버티느냐 봤더니 87세까지 버텨요. 오. 그러니까 수익률을 2배로 해도 3년 4년밖에 안 늘어났던 것이 무려 13년 12년 정도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노후의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더 큰 리스크를 안는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보다는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늦춰야죠. 다른 부가소득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만 원 물론 수익률이 막 6%, 7%, 8% 올라가면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는 나지만 어쨌든 원금을 1년에 4,200씩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 이걸 모든 걸 감당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60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했다면 60부터 한 10년 정도는 뭔가 그전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근데 이분이 그래. 내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그거 150, 200 벌려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아니 누가 뭐 돈을 안 벌면 뭐 무슨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참여를 해라. 사회 활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을 때 획기적으로 늘어나잖아요. 12년이 늘어나니까. 그러게요. 그거를 저속 은퇴라고 하신 거예요. 저속 은퇴. 그렇죠. 저속 은퇴. 저속 노화만큼이나 중요한 네. 거예요. 저속 은퇴를 하는 분들이 저속 노화가 생겨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 어른들이. 일 그만두고 나니까 빨리 늙는다. 나는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늙는 줄 알았는데 내가 회사 나와보니까 일 안 하는 게 더 늙는다. 맞습니다. 그 이런 사회생활을 해야 사회생활을 해야죠. 인지활동도 하고 신체 활동도 더 많이 하게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도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전엔 한국 사회가 돈이 중요하다, 노후에는 돈이 전부다라고 얘기했으나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뭐 독거노인의 문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의 문제, 훨씬 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돈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완전한 은퇴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시니어가 되어서도 아르바이트 정도를 하는 것 사실 그것도 부자연스럽게 볼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럼요. 네. 요즘 뭐 어떤 그 프랜차이즈 버거 그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거기에는 일부러 시니어 크루를 뽑잖아요. 근데 그 시니어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모습이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뭐 그냥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그게 한참 전에 일본에서 먼저 또 맞아요.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완전 은퇴하기 전에 반퇴 소득을 만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반퇴 소득이요. 반퇴소득. 이게 사실은 같은 저소은퇴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돈이 생활비가 쪼달려서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워킹을 없애지 말고 워킹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세무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세무공무원을 하셨는데 네. 은퇴하고 형님이 하는 세무서 사무실을 나가세요. 근데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자기가 나이도 있고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월, 화, 수만 내가 출근할게. 그 대신에 임금은 한 반만 줘라. 해가지고 뭐 100 얼마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렇게 다리도 불편하시고 관절이 안 좋으신데 그러면 아예 그냥 쉬시는 게 낫잖아요. 근데 쉬는 것보다는 근데 뭐 이분은 사실 개인 속사정이 있어서 약간 생계형 경제 활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내 라이프에서 워킹을 배제해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월화 수만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한번 제가 돈출 상담소에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6 굿잡 5060 프로젝트라든지 뭐 부산의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지자체별로 하는 걸 보면은 사회 공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아니면 4시간밖에 안 해줍니다. 도서관에 가서 뭐 책 정리를 한다, 공공시설 방역을 한다, 이런 일들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줘요. 근데 내가 계산해보면 그거 임금이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고, 네. 4시간, 5시간 해도 뭐 1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야, 내가 그거 받고 왜 하냐.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3일 정도를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소비도 줄고 조금 여가 생활비도 줄어들면서 실제로 효과는 100만 원 벌지만 150, 아하. 200만 원 버는 효과가 나온다. 소비할 시간을 더 줄이면서 줄이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나머지 내가 3일 일하고 4일 여가 생활하는 동안 돈을 당연히 쓰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게 되면 여가의 질도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5일 근무 2일 휴식의 시스템을 바로 7일 여가 생활 시스템으로 바꾸지 말고 중간에 10년을 3일 일하고 4일 노는 시스템으로 중간 완충지대가 좀 필요하다. 이게 반퇴소득이라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일주일에 한 2, 3일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만 그걸 또 미리미리 어떤 게 있을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거예요.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뭐 부분을 살짝 소개해 놨는데 지자체들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발굴하고 근데 있죠.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는 있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풀타임 잡이에 나 100만 원 벌어서 안 돼. 나 200, 300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나 이건 못해. 이런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입맛대로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하루 3시간, 4시간의 공공사회의 공익형 일자리는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물론 뭐 돈은 당연히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또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죠? 또 건강도 필수 조건인데 네, 맞아요. 이거 건강도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또 만드셨네요. 왜냐면은 반퇴 소득이 됐든 저속 은퇴가 됐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건강은 필수인데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질량 지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게 뭐냐?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눠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숫자가 뭐 비만이냐 정상이냐 고도 비만이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사실 나이 먹으면서 배가 안 나오긴 어렵죠. 저기 뭐 지방이 자꾸 늘어나고. 근데 체질량 지수에서 어쨌든 이 고도 비만이 아닌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딘가에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야 70, 75세까지 그래도 사회 참여형 일자리가 됐든 시니어 일자리가 됐든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는 뱃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차예요, 차. 차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말고 차질량 지수가 있어요. 차를 좀 작은 걸로 바꿔야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차를 너무 급작스럽게 그레이드를 높이면 나중에 낮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물론 정말 은퇴하고 나서 너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과거에 기분 내려고 샀던 차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죠. 근데 연비도 그거를 줄이려니까 주변에 눈이 의식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벤츠를 타다가 갑자기 소나타를 타면 주변에서 쟤 저 벤츠 타더니 이제 노후에 돈 없어지니까 저 소나타 타는구나.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준비 앞두고 10년 전부터 차를 다이어트 해라. 미리. 내가 오늘 퇴직을 했는데 벤츠 이제 나 퇴직해서 다음 달부터 난 나오는 거 없어. 야 벤츠 팔고 그냥 걸어 다니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0년 전인 50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정비를 많이 잡아먹는 하마가 바로 차니까 차를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끔 다이어트를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늘 돈줄 상담소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 월 소득의 6개월치 정도 차를 타면은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사라지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퇴직연금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후준비 뭐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는 무슨 부동산이 있으면 임대 수익 같은 거가 본인의 소득인데 그 소득에 곱하기 6달 정도의 차를 타면은 노후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옛날에 타던 차니까 어떻게 팔아. 못 팔니까 그냥 타는 거야. 이렇게 가서는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 개념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체질량 지수처럼 차질량 지수도 감안을 해야 되고 차입 질량 지수는 뭐예요? 차입 질량 지수라는 거. 여기 차입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영어로는 borrowing. 네. 돈을 빌려오는 거죠. 대출금이요? 신용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는 대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그거를 집을 살 때도 주담대 받고 뭐 일 벌릴 때마다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돼. 이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 됐다? 나 10년 후에 1차 은퇴를 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대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라는 게 누가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입질량지수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월소득의 3개월 이상 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3개월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면 소득이 5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1,500만 원이 넘는 그러면 3개월 월급이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갚을 수 있을 거냐? 제가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 자기 월소득의 3개월 넘는 신용대출을 못 갚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이게 3개월 미만이면 어찌 해가지고 뭐 갚아. 네. 근데 3개월 넘어가면 끝없이 대출을 이연시키고 못 갚아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 당연히 정상 나오셔야 되고 은퇴 준비하면서 뱃살 들어가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히 지낼 수 있고 네. 차부터 다이어트 6개월 소득 이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입질량 지수 이제 50부터는 신용대출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득의 3개월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은퇴 전까지 없애셔야 된다.
건강관리, 금전관리까지도요. 음. 또 노후 준비의 착각이라는 키워드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혹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대표적인 착각들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5가지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 급격히 감소할까? 왜냐면 이 키워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인구 붕괴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뭐 집을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든지. 국가 데이터처에서 네, 발표한 우리나라의 2050년의 예상 인구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1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뭐 2050년이면 몇 년 남은 거냐면 24년 남았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막 2천만, 3천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4,57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거의 10% 이상 줄긴 하는데 많이 주는 거긴 해요. 많이 주는 거긴 한데 4,577만이나 5천만이나 뭐 지금 사실 그렇게 뭐 급격한 거는 우리 개개인의 생애는 삶에는. 사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급격히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렇게 급격히 폭락까지는 또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 2가지는 어떻게 보면 착각 중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착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착각은 노후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대단히 착각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히 착각이다. 지금 70대 한 후반 되는 그 노 부부를 모시고 그러니까 시부모님 있는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우리 시어머님 부부는, 시부모님 부모는 뭐 은퇴하시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그냥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안 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얼마 드시냐고. 그래서 뭐 어머님 생활비 얼마 안 드시죠? 뭐 노부부가 뭐 얼마나 뭐 드시겠어? 생활비 안 드시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숨만 쉬는데 300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죠. 기본 생활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예. 숨 쉬는 것도 비용이 있다. 숨만 쉬는데 300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ETF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분산 투자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금 적금과 같은 안전자산과의 분산 투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다 그냥 투자와 주식에다가만 넣으면 노후같이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건 좋은데 먼저 예금과의 분산 투자 비율을 먼저 정하시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눈다라는 게 이제 젊을 때 자산을 증식해 나갈 때와 맞아요. 노후 이후에 그걸 또 지켜야 할 때는 또 개념이 좀 달라야 될 테고요. 노후를 위협하는 또 실질적인 리스크도 몇 가지로 꼽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2의 뭔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네. 안 하던 걸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니까 5가지의 리스크가 있다. 아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5가지만 피해도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난 해라. 요것만 해당 안 돼도 다른 진짜 망치진 않는다. 망치진 않는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창업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왔던 일에서 창업하는 건 되게 성공 확률도 높고 좋아요. 오히려 저소은퇴나 반퇴소득이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하던 일로 창업하는 거야. 내가 하던 일, 내가 직장에서 했던 일로 창업을 한다. 내가 해왔던 일로 제2의 노후의 세컨드 잡을 만든다. 이건 너무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인데 네. 이런 거야. 회사에서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치킨을 튀긴다. 뭐 이런 거. 요식업이라고는 근처도 안 가보던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요식업에 뛰어든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용기를 내게 되느냐? 프랜차이즈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쉬워 보여서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돈만 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창업,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에서 창업을 하시려면 아예 그쪽에 가서 몇 년간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사실 프랜차이즈도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매출 얼마일 때 실제 사장이 얼마 가져가는지 예, 이 설명해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럼 한번 경험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1.5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단 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나는 못 그만두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사장인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노동을 투여하고 받는 소득이지 그렇죠. 그냥 만들어 놓고 야, 나 그냥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뭐 이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투자 리스크입니다. 투자.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제가 책에다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몇 개 넣었는데 퇴직자들 노리는 코인 사기 급증 뭐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많죠. 아니 우리가 딱 보면 아우 진짜 그거 왜 속아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왜 그게 귀가 팔랑거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진짜 딱 가지고 있는 퇴직금 요거 하나로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불려보자.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것도 역시 창업처럼 내가 모르는 거에 갑자기 했을 때 맞아요. 그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근데 투자라는 게 다 모르는 거지 뭐 사실 내가 원래부터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검증된 것이 아닌 왜냐하면 제도권 내에서 검증된 건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이거 완전히 그냥 1억 넣으면 바로 2억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노후의 또 리스크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릴 그럼요.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가 부부간의 리스크도 있어요? 뭐 세 번째는 건강 리스크인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네.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네 번째가 부부 리스크라는 건데 부부 리스크라는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최근에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자들의 이혼 건수 대비 30%가 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겠지만 황혼 이혼이라는 거는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되고 나서 이혼하는 겁니다. 졸혼이라고도 표현하시던데. 근데 조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조론하고는 좀 다른데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조론은 어떻게 보면은 재산 분할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황혼 이혼은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남남으로 갈라서자.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10억 정도가 한 60, 70 정도 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 집까지 다 해서. 그러면 아주 부자는 아니죠. 뭐 아주 엄청 어려운 분도 아니지만. 그런데 좀 삶이 팍팍하죠. 집에 또 대부분 7, 80% 묶여 있고. 근데 이분이 두 분이 사시면은 국민연금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부부 간의 불화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은 5억씩 나누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비는 또 각자 각자 따로 또 들어야 들어가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황혼 이혼의 리스크라는 건 뭐냐?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남자들은 예전에는 맞벌이가 좀 없을 때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남자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 살림하는 건데 남자분들은 내가 30년 40년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그 마누라가 이쁠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다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럼 또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계속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기라는 게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 많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노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노후에는 전략적으로 배우자 간에 뭔가 잘해야겠네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후 당연하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금 화목하세요? 엄청난 노후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화목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100년회로 하십시오. 네. 그리고 가족 리스크도 5번째로 꼽아주셨는데 가족 이거는 리스크는 뭐냐면 뭐 부부 부모, 리스크랑 다른 형제, 자매 말고 자녀. 돌아온 캥거루족이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돌식 말고 돌캥. 이 돌캥이 뭐냐?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래요. 돌캥. 이게 돌캥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가봤더니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고정비가 더 들고. 그쵸, 월세도 비싸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집안에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정리도 안 해. 이러면서 그렇다고 생활비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 번다고 생활비를 낼 돈이 있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집밥 먹고 엄마 밥 먹고 빨래도 그쵸. 엄마 아빠가 해주고
이런 가정들의 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발목이 잡혀서 노후 준비가 또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소득 활동을 하니까 부모님한테 일종의 관리비 쪽으로 월세를 이제 좀 분담을 해야 사실은 된다는 해야 거예요. 되는 거죠. 아마 이 영상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이게 뭐 너무 무리한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활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업 주부 말고 전업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나 그냥 자녀 할래 이러고 그냥 부모님한테 계속 전업 주부가 아니라 전업 자녀. 괜찮은데요?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캥거루족이네요. 진짜 캥거루족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창업은 내가 조심하겠다. 투자도 조심하겠다. 건강도 관리하겠다. 예. 그리고 아내랑도 좀 잘 지내고 괜히 나이 먹어서 오히려 아내를 더 배려하고 남편을 더 배려하고 화목한 것 자체가 이게 소득이다. 화목 자체가 소득이에요. 예. 근데 자녀 리스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싹을 미리부터 잘라야 돼. 제가 돈줄 상담소 때 우리 자녀 교육비 얘기할 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무조건 너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무조건 해줄게. 무조건 다 들어줄게. 이런 거가 됐던 아이들이 나중에 전업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업 자녀를 미리 예방하기 이게 위해서 웃프다 진짜. 그러니까 네가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나는 지원을 끊을 것이다. 만약에 같이 살고 싶으면 나가서도 월세 뭐 요즘에 서울에서도 한 달에 기본 그렇죠. 70만 원 드는데 그 절반이라도 내라 이렇게. 그럼요. 예령을 하고 본령을 해야죠. 갑자기 하면 안 돼. 예령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후의 품격이라는 키워드도 저희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뭔가 품격을 지킨다라는 거.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노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싶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나한테 쓰던 문화 레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0세 때부터 본인의 문화활동, 문화생활에 다이어트를 해라.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옛날엔 골프를 쳐. 돈 많이 들죠? 막 모임을 나가. 막 친구들하고 맨날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다이어트를 해놔야 되느냐? 사실은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우리 나이 먹으면은 젊은이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후배들한테 밥을 사준다. 네. 밥을 사주면 야 내가 밥 사줄게 이러고 딱 하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싼 밥인데 사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후배들이 시간 내준 걸 감사해야 돼. 왜냐면 그런 경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는 뭔가 그런 비용이 세이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3가지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3가지의 능력. 여러분, 네. 3가지의 능력을 갖추면은 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어쩌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능력이요? 3가지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생활력, 세 번째가 생존력입니다. 생존력까지. 네, 3가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반드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갖춰야 될 3가지가 뭐냐? 경제력. 경제력이라는 건 뭐야? 돈 지금 잘 버세요? 당연히 경제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남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남겨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남길 가능성은 있긴 하죠. 네. 경제력. 자,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생활력이에요. 생활력. 생활력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예, 경제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생활력이. 다른 거죠. 생활력. 자, 이런 거예요. 경제력. 나 대기업 다녀. 돈 좀 잘 벌어. 그래서 돈 좀 조금 많이 모았어. 모으고 있어. 뭐 이런 건 경제력이죠. 네. 근데 생활력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이건 뭐예요? 일단 장보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빨래 건조해서 널기, 그 다음에 정리정돈, 청소. 까지 혼자 힘으로 가능하냐? 혼자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제가 이 개념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일본의 사례를 보다가 느낀 건데 일본의 독거노인 문제가 엄청 심각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본은 사회적으로 본인 혼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를
중장년 때부터 연습시킨대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독거노인이 됐어.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저기 요즘 뭐 밀키트도 잘 돼 있고 배달도 있는데 그 뭐 혼자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 누가 못하냐 그러는데 못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도 벌써 요리나 청소, 빨래 그 다음에 주변 정리 정돈 이걸 왜 시켜야 되냐면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참 놀랍게도 경제력이 높을수록 생활력이 떨어져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다는 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을 그쵸, 버는데 많이 힘을 쓰니까 그냥 집에 와서는 그냥 다 해줘 빨리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지금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0%지만 10년 안에 일본처럼 노인 인구가 30%를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이렇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능력이 돼야 된다.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청소, 빨래, 주변 정리 정도를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밥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귀찮아서 매번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력이 떨어지는 생활력이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생활력이 떨어지는 사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또 경제력, 생활력 말고 생존력도 말씀하셨는데 생존력이라고 이건 하는 거. 우리 무인도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약간 생존력 그러니까 무인도에 떨어뜨려 너 살 수 있어 이런 건데 생존력은 이거예요. 본인이 본업으로 생각하는 그 본업 외에 다른 일로 돈 벌 수 있느냐. 본업 이외예요. 본업 이외에.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생존력이 떨어져요. 대기업만 다녀봐가지고 월급만 타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그분은 얼굴이 항상 까맣게 그을려 있어. 성격도 좋은데 그분은 지난주에 뭐 했을 때 지난주에 내 친구가 저거 쿠팡 택배 하잖아. 그래서 뭐 도와달라 그래서 가서 좀 그거 하고 그냥 일당만 벌었어.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도 해요. 그 1인 배달 뭐 이렇게 무슨 전기 자전거 타고 뭐 타고 이렇게 그것도. 예. 근데 그거 왜 해요?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건. 그냥 뭐 짬짬이 이런 거 해서 그냥 돈 벌어보는 거고 하면서 자기는 생각한대. 이걸 나중에 내가 본업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분들이 진짜 생존력이 그럼 생존력이 강한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또 일부러 해서 그거 왜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공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해왔던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어떤 이런 걸 쌓기 위한 엔잡 이런 것들이 직장 외에 다른 일로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돈 벌어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돈 벌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멀쩡한 직장 다니는데 네.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좀 출퇴근 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때 대리운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대리운전 안 벌어도 되잖아. 그랬더니 뭐 돈 벌려고 하나?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광범위한 범위의 정의인데 우리가 마치 막 단순히 재테크 성공 개인연금 얼마 나오냐 뭐 이런 걸로만 자꾸 나오는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야, 여기에서 생존력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근데 실제로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그렇죠. 생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생활력 경제력이 있어도 또 생존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다. 주변에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경제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는데 생존력도 있다. 와, 이분은 최강이네요. 제가 트리니티 네.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다. 트리니티맨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테고 이미 또 그게 몸에 배어있는 분들일 테니까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돈줄 상담소가 아니라 결책부록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김경필 멘토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책 뒤에 있는 그 한 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생 후반전을 불확실성에 맡겨두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만으로도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후 생활비부터 계산하면서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책상에 앞에 앉아서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흘러가고 저리 치면 저리 흘러가고 하는 표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목표한 곳을 향해서 나가려면 목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항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자, 그 계산한 금액 앞에다 써붙이세요. 책상 앞에. 그리고 나는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얼마 나오는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내 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빼고 남는 금액을 딱 눈앞에 보고 있어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번쩍 드실 거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이게 사실 50이라면 조금 늦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만 휩싸여 있을 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50부터라도 노후 준비 제대로 또 준비하자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50에 시작을 했는데 60세에 진짜 은퇴를 해버리면 늦은 건데 50세에 준비해서 60에 1차 은퇴하고 10년, 15년을 세컨드 라이프 반퇴 소득을 저속 은퇴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은 50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의 반퇴 소득과 저속 은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